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 이렇게 10가지를 일컬어서 십장색이라고 하죠. 앞에 5개는 무생물이고 나머지 5개는 생물입니다. 뒤에 5 생물의 평균 수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략 소나무가 한 500년, 거북이 200년, 사슴 30년, 학은 20년, 영지버섯으로 추정하는 불로초는 1년 정도입니다. 솔직히 거북이와 소나무를 제외하고는요, 이 십장생이나 이름이 좀 쑥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십장생의 실제 수명이 아니라 십장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합니다. 이 건강한 장수는요, 현대 생명과학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생물학적 시간을 되돌려서 영생하는 생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명 영생 해파리라고 알려진 홍해파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생물 계보, 곧 분류학을 따르면 해파리가 아니라 히드라 족속의 일원입니다. 이 보통 히드라는요, 길이 1cm 정도인 대롱 모양 몸통에 실 같은 촉수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물속에서 주로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알 등을 잡아먹고 살죠. 흥미롭게도요, 어른 홍해파리가 어느 순간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탈리아 한 대학 실험실에서 홍해파리를 연구용으로 키우고 있었어요. 이 홍해파리는요, 고착 생활하는 폴립 시기와 이 부유 생활을 하는 메두사 시기,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홍해파리가 폴립에서 메두사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연구진이 한참 뒤에 이제 수조를 청소하려다가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수조 바닥에 새로운 폴립이 가득한데, 아니 이거 희한하게도 메두사의 사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한 연구진이 이후 이 해파리의 일생을 쭉 관찰하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폴립에서 유래한 메두사 홍해파리가 자라다가 성숙해지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 마치 옷을 뒤집어 입듯이 몸통 전체를 뒤집어 밖으로 뻗어있던 촉수를 몸 안으로 밀어넣고는 어린 메두사가 되어 고착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세포가 전환 분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체 세포가 다시 줄기세포로 돌아가 다른 세포로 분화한다는 말입니다. (1962년) 영국의 생물학자 존 거던은 핵을 제거한 개구리 난자에 올챙이 체세포에서 분리한 핵을 주입했어요. 그러고는 그 올챙이와 유전적으로 똑같은 개구리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이미 분화된 체세포 핵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난자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였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1966년에 같은 원리를 적용한 방법으로 바로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습니다. 돌리의 생물학적 엄마는 다 자란 6년생 암컷 양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진은요, 먼저 돌리의 생모의 젖샘, 유선에서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암양에서 채취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여기에 젖샘 세포에서 꺼낸 핵을 주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당한 자극을 주어 세포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배아가 된 난자는 대리모인 3번째 양에 착상되었습니다. 돌리는 실험실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돌리는 1998년에 6마리의 새끼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돌리는 급노화 현상을 보였어요. 4살 무렵부터 절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관절염이었습니다. 2년 뒤에는 기침이 심해졌고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결과 폐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돌리를 안락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2월 14일 돌리는 6살의 나이로 남달랐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돌리의 시신은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개종되어 박제로 만들어져서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돌리가 단명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성체세포에서 유래한 돌리의 염색체의 나이는 이미 태어날 때 6살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돌리가 생모의 남은 생만큼 살아준다면 다행이었죠. 게다가 돌리는 주로 실내에서 지냈습니다. 무려 226번의 실패 뒤에 탄생시킨 돌리를 들판에 막 풀어놓고 키울 수는 없었거든요. 이 또한 돌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줄기세포는 상대적으로 발생이 덜 된 미분화 세포로서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세포죠. 이 식물의 가지나 줄기를 꺾어서 물에 담거나 땅에 심으면 자라잖아요. 이게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줄기세포 분화 과정입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대신 식물의 성체세포는 여러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발생 중인 배아의 세포가 어느 시점까지는 모든 유형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를 바로 배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몸 각 조직에 아주 극히 소량만 존재하는 성체 줄기세포는 해당 조직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수세포는 혈구세포로, 피부 줄기세포는 피부로만 분화되도록 정해진 세포입니다. 이런 성체 줄기세포는요, 이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손상되었을 때 이걸 재생해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등 우리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컨대 이 각질 형성세포는요, 표피의 맨 아래쪽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져요. 보통 2주에 걸쳐 증식하고 분화하면서 표피 맨 바깥쪽인 각질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2주 정도 지나면 피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질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질은 새 피부가 꾸준히 생겨난다는 생생한 증거인 것이죠. 1998년에요. 미국 과학자 제임스 톰슨은요, 인간 배아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기술은 인체에 대한 기초 연구는 물론이고요, 신약 개발과 검사, 그리고 조직 및 장기 이식 등에 활용될 수 있어서 엄청나게 잠재력이 큰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간 배아의 파괴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배아가 아니라 핵을 치환한 난자를 배양해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려는 그런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난자를 대상으로 한 이 핵치환 실험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후 2010년대 초반에 미국 연구진이 핵치환 방법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난자를 채취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이거를 결국 자궁에 이식하면 어엿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배아 파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치환 연구의 관심사는 이미 분화된 세포에 다시 만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물질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부분 실험용으로 쓰기에는 포유동물의 난자 크기가 너무 작고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2005년에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배아줄기 세포에도 난자처럼 세포 시계를 되돌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난자 대신에 배아줄기 세포에서 역분화 물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요, 일본 과학자 신야 야마나카가 생쥐 피부 세포에 조절 유전자를 주입해서 배아 줄기세포와 같은 분화 능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명명했고요.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발견은 그에게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야보다 톰슨이 먼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톰슨은 번번이 탈락했어요. 왜냐?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논란 때문이었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하면은요, 이 배아 줄기세포 사용해서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2017년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있는 이 황반부에 이 변성이 일어나 이 시력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2020년에는요, 하버드대학교의 김광수 교수가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 맞는 다음에 다시 신경세포로 분화시켜서 뇌에 이식하는 치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주입한 실험주에서 종종 암이 발생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장밋빛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치료가 도대체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아요. 줄기세포가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196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왔어요. 대표적으로 골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이 건강한 혈액세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환자에게 골수 또는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 골수 기능을 되살려 치료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스웨덴과 미국 공동연구진은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했어요. 사사나 또는 태아 뇌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식해서 어느 정도 효과도 봤고요. 다만 뚜렷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치료에 쓰였던 줄기세포가 모두 기능이 같은 세포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뇌에서 유래한 세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세포들이 들어가서 좀 문제가 됐을 거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통 임상에서 말하는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요, 줄기세포를 인공 배양해서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킨 다음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공적으로는 체내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인공 배양된 줄기세포는 비슷하긴 하지만 완벽한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죠. 파킨슨병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자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로 줄기세포를 먼저 분해시켜야겠죠. 그 다음 과제는 이 세포를 환자 뇌에 이식했을 때 기존의 뇌세포들과 성공적으로 연결되고 이상한 조직으로 발달하지 않는지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치료 효과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이 안정성이 담보된 이후에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인류가 비행기로 하늘을 날고 우주선으로 우주 개척을 하는 것처럼요, 줄기세포 치료도 언젠가 분명히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영생은 아니더라도 인간 노화의 비밀을 풀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고령화와 맞물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퇴행성 질환 치료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홍해파리는 영생 해파리 말고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어요. 바로 벤자민 버튼 해파리입니다. 혹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개봉된 영화 제목입니다. 영어 원제는요,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이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제목과는 반대로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한국판 제목은 그의 생체 주기가 거꾸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순리 대신 벤자민은 노인으로 태어나 아이로 죽기 때문이죠. 다양한 시사점을 전달하는 영화답게 울림을 주는 명대사가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생부역에 버림받은 벤자민을 기꺼이 거두어 키워준 양어머니 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그리고 벤자민이 딸에게 글로 남긴 대사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늦었다는 것은 없단다. 이게 아니다 싶을 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길 바란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식물 역시 노화를 거스를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늙지 않는 게 아니라 멋지게 늙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절친한 철학자에게
귀동냥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젊을 때 철학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철학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이른 것도 늦은 것도 있을 수 없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사람은 철학을 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신과의 접촉을 통하여 또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회춘하기 위해 철학을 하고 전제의 경우 어리더라도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미래 앞에서 확고해지기 위해 철학을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